자, 오늘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조직의 힘, 팀의 힘, 개인의 힘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컴패션과 성품의 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경영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아직 많이 나누지 않은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컴패션과 성품이에요. 컴패션, 뭐 이렇게 비영리 단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비영리 단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컴패션, 제가 이 문장만 읽어드리고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컴패션의 정의란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이를 관대하게 해석하며 공감적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엔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 컴패션의 개념은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관대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공감적 관심을 느끼고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컴패션의 개념의 반대말이 뭐냐면 규정주의, 제도주의, 표준화, 평균화 이런 개념들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요소는요, 크게 보면 업무 바깥의 요소가 있고 업무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업무 바깥의 요소는 이런 거예요. 질병, 부상, 상실, 이혼, 재정적인 압박, 중독, 기타 개인적인 원인들이에요. 이건 업무 외적인 요소입니다. 업무 내적인 요소는 인원의 감축, 업무 절차의 변화,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무례한 상호작용, 실적에 대한 압박, 평가절하된 느낌, 이런 요소가 업무 내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 바깥의 요소와 업무 내적인 요소는 구별 안 되고 구성원들에게 고통의 요소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패션에 관해서 리더의 고민들은 뭐가 있냐면, 컴패션을 제공받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리더나 조직은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제공한 컴패션이 리더나 조직이 감당하기엔 너무 값비싼 지원이어서 오히려 잘못된 선례로 남는 건 아닐까? A팀원이 고통의 마음을 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정해질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리더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뭐 해주면, 너한테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해? 다른 사람한테 다 못 해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컴패션이 없는 조직과 컴패션이 있는 조직을 보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도나 규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구성원 어떠한 사람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막 지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각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서 지각하면 징계하고 벌 주고 야단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하고, 권고사직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잠자는 환경이 어떠한가, 그 직원이 가족과 같이 있는가, 혼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직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혹시 아침에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어떤 저혈압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문제 아직 있는가, 그것을 개별적 상황으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컴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 개개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는 것, 이거 우리 컴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높은 조직이 생산성도 높고 지속 가능하고 인재들도 오래 있고 조직의 어떤 그 직무 스트레스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탐색을 통한 고통을 인지하는 거예요. 너싱 하는 겁니다. 조직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컴패션은 생겨나질 않습니다.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더듬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비난을 보류하고 대화의 방향을 실패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로 돌리는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훈련은 하고 왔어야죠. 직장생활 들어왔으면 학교 다니면서 12년 학교 다니면서 지각하는 거 배웠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때 비난을 보류하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링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관심. 이 필링이라는 단어 저한테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필링을 생각으로 이해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는 공감적 경청이죠. 그리고 고통을 완화하는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해석, 관심,
행동의 순서예요. 그래서 업무의 유연성과 탄력 근무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심시켜주기, 의식과 추모 혹은 기념품을 갖기, 이런 거예요. 조직의 컴패션 역량을 높이는 5가지 요소인데, 제가 파일에 숨기기 처리해 놓은 페이지들은 제가 방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컴패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일부 가져왔다는 거 밝혀드리고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조직 문화, 업무나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 업무가 이루어지는 루틴, 그리고 리더십. 5가지 차원인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요, 팀과 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방식을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해주는 방식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내의 사람들이 서로 동일시하고 더 완전하고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 있는 것.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소규모 집단이에요. 여러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요, 소규모 집단이 있는가? 어떤 한 직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직원 주변에 최소한 5명이 좀 진실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네, 그게 이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자기랑 친한 사람, 그 교회에 자기랑 친한 사람 5명이 있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뭐 이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이런 일관된 통계조사는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차용해서 쓴다면 조직 내에서요, 언더백 기업이라고 볼 때 조직 내에서 한 개인 주변에 4명이죠. 5명이 원팀이니까 4명 정도가 업무와 상관없이라도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한 관계예요. 혹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정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4명은 있는 거예요. 4명은. 요게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두 번째,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입니다. 동료의 문화가 있더라. 컴패션 경영이 있는 것은 동료의 문화가 있더라. 동료의 문화는 보편적 인간성과 가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강화하고 컴패션을 지지하는 가치를 특징으로 삼는다. 이런 조직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고 고객과 진업 만족도를 높이며 결근, 번아웃, 이직이 생기는 비용을 절감하더라. 이제 연구자들에 의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컴패션이 있는 조직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끼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직은 결근과 번아웃과 이직이 줄어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문화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업무 역할이 정의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병원에 청소부들이 있어요. 청소부들이 자신의 일을 병원을 청소하는 것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재정의했더니 청소부 업무의 질이 향상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병원을 청소하는 것, 이거랑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거 사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손과 발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 크래프팅, 업무를 정의를 할 때 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업무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에서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보십시오. 회사에서는 채용, 입사교육, 퇴사교육, 회계, 계획 수립,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갈등에서 수많은 업무 루틴이 있어요. 이런 루틴을 진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획실, 인사팀, 회계팀, 총무팀, 사내 권력부서 아닙니까? 돈과 일과 사람에 대한 권력을 가진 경영자의 지원부서예요. 바꿔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상호작용을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상호작용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가 이상했을 때 회계팀이 와가지고 영수증 기준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수증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 드릴게요. 이런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조직 내에서의 돈, 사람, 일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친절한 소통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종종 조직 컨설팅을 할 때 회계팀,
총무팀, 인사팀, 기획팀, 파트에 사람 어떤 사람 채용하고 앉혀야 됩니까? 직무 이동 시켜야 됩니까? 할 때 그냥 시간이 길지 않으면 한마디만 해달라. 예.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사람 세우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컴패션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은 웨스턴 워싱턴 대학의 전 총장 셰퍼드가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자살 사건이 벌어지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을 존중하며 고통스러워한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총장으로서 내가 어떤 해결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가 뭐 미국 사회에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혁신적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방식인 거죠. 정리해드리면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소그룹이 있는 거죠. 조직 문화, 업무에 정의되는 방식, 업무가 이루어지는 루틴, 리더십, 이런 5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케어링이 있는지, 공감이 있는지, 그 개별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하려는 관찰이 있는지 그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컴패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5개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무례한 것, 무시하는 것, 부당한 대우가 많은 것, 사리 사욕만 추구하는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것, 팀장 돼버리는 거죠. 시스템이 당사자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조직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 작은 실수에도 조직과 리더가 크게 비난하는 경우, 직장의 루틴에 과부하와 과로가 만연한 경우, 이 5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리스트 넣어 놨습니다. 조직이나 팀의 컴패션 역량 셀프 체크리스트 넣어 놓았고요. 잘하고 있는 조직, 그렇지 않은 조직, 그래서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좀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팀이 돼 있는지, 조직 문화는 어떤지, 업무 역할, 루틴, 리더십은 어떤지 조금 이런 식으로 질문도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식까지 넣어 놓았어요. 이것도 양식이니까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컴패션 이야기까지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월간 MBA를 통해서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이 주제만 따로 놓고 일주일 동안 다루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리더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팀장과 팀장이든 경영자든 사실은 행동은 그 뿌리인 성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다양성으로 여겨요. 자, 칠판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떤 거냐면 좋은 사람을 세울 때, 팀장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첫 번째는 태도적인 측면이 있죠. 태도적인 측면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인격적인 측면 혹은 인성적인 측면. 그래서 면접 볼 때도 태도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스킬의 측면이 있습니다. 직무 기술이죠. 전문성이죠.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인성이 좋아야죠. 두 번째는 직무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세로축이 있죠. 이쪽은 선천적인 거예요. 이쪽은 후천적인 거죠. 배워서 익혀야 되는 측면이죠. 그래서 선천적인 측면의 인격적인 요소는 우리는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또 스킬적인 측면의 선천적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능이라고 부르죠. 탤런티드, 기프티드 주어져 있죠. 성격과 재능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성격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재능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고 선천적이에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나의 출신과 비슷해요. 내가 남자예요. 내가 여자예요. 내가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인정해 주어야 돼요. 이거 바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지. 이거 바꾸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격 바꾸라고 안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성격대로 살고 재능대로 살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격은 선천적인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릇과도 같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인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후천적으로 훈련을 하면 성격이
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재능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능이 발전하면 역량으로 되는 거죠. 컴피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쪽 영역에 있는 선천적인 영역과 이 위쪽 영역에 있는 훈련된 영역을 합쳐서 그걸 강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성격은 인정해 줘야 될 다양성이죠. 아, 저는 뭐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얻어요. 그래서 쉴 때는 집에 있는 거예요. 뭐 쉴 때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저는요, 겸손은 제 성격이 아니에요. 경청은 제 성격이 아닙니다. 절제, 요거 제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거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성품의 요소이고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우고 익혀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역량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경영자가 훈련을 해야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화면 가시고 오시죠. 성품 경영과 관련돼서 리더의 성품에 있어서 5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겸손, 용기, 사랑, 열정, 온전함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모습은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이며 탁월성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성품이 될 것이다. 이런 교훈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성품과 미덕의 가치는 삶에서 어떤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몸에 배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성품이 된다예요. 훌륭한 리더십은 성품에서 시작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그러한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 습관이 나의 성품으로 안착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이게 뭐 동양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 콜린스가 굿 투 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하고 절제된 리더들에게는 인간적인 겸손함과 전문가적인 의지가 역설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내가 전문가적인 어떤 그 의지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절제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콜린스는 5단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겸양의 리더십, 겸손 리더십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의 근원이며 지위, 학력, 부, 권력 등 리더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힘들죠. 자,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톰 피터스, 엄청난 미국의 리더 아닙니까? 용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걱정이나 불안 요소를 감안하고 실행하는 의지력이에요. 리더들은 자신의 권위 중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게 이제 러브,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희석이 많이 된 단어입니다만 경영에서 사랑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의 행위래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래요. 그래서 리더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타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경영자는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그 지표가 직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요소들이에요. 네 번째, 열정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CEO가 수십 개의 호텔을 돌보면서 직원들 만나고 주방도 점검하고 세부적인 걸 직접 챙기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일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할 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믿음과 행동 사이에 근거 있는 일관성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과 삶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핵심 가치와 원칙, 일관적인 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5개이죠. 겸손, 용기, 사랑, 열정, 온전함.
이것도 역시 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표로 만들어 봤고, 만들어진 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누구랑 같이 하면 더 좋죠. 리더들이랑 요 페이지라도 좀 출력해 가지고요. 같이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부족하다. 기꺼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해 보시고 함께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도 좀 작성을 해 보시고 뭐가 조금 올라갔는지, 뭐가 좀 부족한지 개인 내의 상대적 격차잖아요. 그래서 뭐 평가할 요소는 아닙니다.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양식하고 이렇게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시대에 팀워크 여전히 필요한가? 네, 여전히 필요하다예요. 두 번째, MBTI하고 DISC 이 유형 분석은 왜 중요해요? 팀 빌딩을 도와주니까 그렇습니다. 팀 빌딩은 이제 리더와 소수가 하고 처음에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팀을 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구성원들이 동참해야죠. 마지막으로 컴패션과 성품 이 요소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진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예방하고 조직 자체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죠. 개인의 생산성에 집중되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확산에도 팀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중요하다.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성찰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MBTI, 디스크 등의 심리 및 행동 유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리더급들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MBTI나 디스크는 주변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강사들도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러서 강의도 좀 특강이라도 좀 들어보시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조직의 컴패션과 성품의 힘을 기르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했는데요. 강의는 마무리 코멘트까지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네요. 월, 화, 수까지 달려왔습니다. 회복 탄력성, 직무 만족도, 팀빌딩 요 3개의 키워드까지 달려왔고요. 4강 내일은요. 번아웃의 강한 멘탈 만들기를 이야기할 텐데 내일은 개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차원의 이야기고 경영자 스스로가 멘탈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직 내에. 또 그런 멘탈 강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멘탈 강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을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이 될지 심층 연습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은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